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 1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교역망의 발달,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조선, 명청, 그리고 일본의 이제 무로마치막부, 그리고 에도막부의 교역망의 확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은 유통과 교역망의 발달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유럽의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은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었는지까지 두 챕터를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말이 맞나요? 네,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 보시면은요, 서양과의 교역 확대로 인한 은유통의 활성화 과정입니다. 어떻게 서양이 동아시아에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첫 번째로 포르투갈 상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포르투갈 상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남아시아 요 지역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물라카를 점령을 하고요. 호이안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나가사키로 진출을 합니다. 요게 바로 16세기 초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초반,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진왜란 한참 전이겠죠. 네, 그러면서 나가사키에 진출하면서 우리 기억나나요? 뭘 전파하죠? 바로 조총을 전파하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조총을 팔면서 일본의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를 사서 유럽으로 다시 수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시암에 있는 물라카, 그 다음에 여기 호이안, 마카오 요 지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상인은요,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둡니다. 여기 마닐라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 여기서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보이는데요. 이 갈레온 무역이 뭐냐면 상선,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배죠. 상선에 대포를 설치해요. 대포를 설치하면서 무역을 같이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선에다가 대포를 설치해 놨으면은 아예 대형 선박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역 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이 싸울 수도 있고요. 싸우면서 자신들의 이제 무역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예 비단 도자기 면직물과 교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덜란드입니다. 우리 아까 지난번부터 계속 봤어요. 네, 16세기 말에 말루크 제도의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에 어디에 머문다? 나가사키에 머문다. 여기 나가사키 요 섬 보이시나요? 요 섬을요,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걸 바로 대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대지마에서 교역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완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17세기에 동남아시아 섬의 대부분을 장악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를 장악하느냐, 바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르투갈, 네덜란드, 에스파냐 다들 이제 동남아시아의 거점을 잡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직접 진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무역의 형태가 바로 이제 공행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걸 설치한 다음에 청나라는 유럽 상인과 교역을 합니다. 공행이라고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 허가를 받은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과만 교역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진출을 해요. 그래서 청의 면직물과 비단 그리고 차를 수입하면서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을 합니다. 요런 모습. 그래서 은을 가지고 갖다 주면
차량, 도자기, 비단 같은 거를 사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니까 은행 지출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말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삼각무역 형태로 이 아편무역으로 인해서 청나라와의 무역 그 적자를 해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우리 4단원의 시작이었던 요걸로 인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바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서 이제 교역망이 확대가 되고 서양과의 어떤 교류가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교역망 확대가 돼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아예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은이 공급이 되면서 은이 굉장히 동아시아로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요. 아메리카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상품 작물들, 구황 작물이라고 그러죠. 구황 작물이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식량의 대체제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명청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도자기가 굉장히 이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유럽의 어느 궁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산 도자기로만 꾸며져 있는 궁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도자기의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 과학기술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2명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고려만국전도 요 지도예요. 요 지도에 제작을 하는데 전래를 해주게 되고요.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누구와도 친하게 지냈다. 바로 소현 세자와도 친하게 지냈고요. 청의 역법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과의 교류가 점점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네, 이어서 볼 거는 바로 이제 화폐 단위로서 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은의 유입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은이 점점점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본위 경제 체제가 확대가 되는 거죠. 기존의 화폐가 뭐 쌀 또는 동전, 우리 그 원나라 땐 교초 이런 지폐였다면 이제 은 사용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아예 세금을 은으로 거두는 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은납화로 인해 명나라 일조편법, 청나라 지정은제 같은 이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말에 전개가 되고요.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거정이 이제 제안했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토지세를 뭘로 낸다? 은으로 낸다. 그전엔 쌀로 냈던 것을 은으로 내는 그런 제도가 일조편법이었다면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서 등장한 거고요. 토지세가 은으로 내잖아요. 아예 인두세 사람에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것까지 은으로 내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내게 되는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내는 제도가 바로 이 지정은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세금을 내려면 은이 필요하잖아요. 은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은 유통이 확대해 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조선 전기에는 별로 안 해요. 근데 16세기 초라고 하면은 15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진왜란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은광이 개발되면서 은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하지만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무역을 통해서 일본에서 은을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의 실과 비단을 구입하기 위해서 명으로 은이 유출되는, 은을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가 교역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건 바로 이 임진왜란 이후인데요. 명나라가 은을 요구해요. 왜냐하면은 외란하면서 군사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은을 곡물로 요구를 합니다. 반대로 조선은 일본을 통해서 은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17세기 이후에는 인삼 그리고 중국의 비단 팔아서 일본의 은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유입된 은은 다시 중국으로 유출되는, 중국의 이제 차나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똑같이 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6세기 전반에 이와미 은광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은을 만들 수 있는 회취법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명나라에 은을 유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 은을 수출하는 약간 기지로서의 일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메리카에서 많이 받아오는데요. 아메리카의 은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은들이 일본에서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도 은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유럽 상인들,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은을 굉장히 많이 동아시아로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요, 굉장히 첫 번째로 보면은 유럽의 진출, 유럽이 동아시아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이 있었죠. 요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물라카에서 마카오, 그리고 나가사키까지. 특히 나가사키에는 조총을 전래했었다. 근데 조총을 전래하다가 이제 크리스트교까지 전파하려고 하니까 나가사키는 일부 하다가 무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필리핀의 마닐라 지역에 거점을 잡았다. 그러면서 무슨 무역을 하더라? 바로 갈레온 무역을 하더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사키, 그리고 타이완에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동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중국의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광저우에 들어옵니다. 광저우에서 누구랑? 공행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무역까지 가지고 오게 되더라? 그렇죠, 삼각 무역. 인도에서 뭘 가지고 와요? 그렇죠, 아편을 가지고 오게 되는 무역을 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과청에서 아예 조세를 은납화하는 그 일조 편법과 지정은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 중국으로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을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져가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중개무역의 형태로서의 조선의 은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마코 같은 경우에 은을 가지고 이제 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은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뭐 심표라든지 쉬인장이라든지 그런 무역 통제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동아시아로 뭘 가지고 오더라? 은을 가지고 오더라 라고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먹고 살기 좋아졌잖아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